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된 뒤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정치권에선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김현주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문다혜 씨의 이름이 거론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은 절차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경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공개 소환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청 훈령에 기본적으로는 이 피의자들의 어떤 그 소환 일정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단서 조항이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경찰에서는 아마 비공개로 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기자들이 용산경찰서에 토요일부터 지금 일명 뻗치기라고 하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들어갈 때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나올 때, 저번에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들어갈 때는 비공개로 들어갔지만은 그때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밖에 기자들이 있으니까 좀 나가는 시간을 늦춰달라 하다가 나왔는데 결국 기자들을 마주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상황도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문다혜 씨가 직접 본인이 정문으로 들어가야죠. 지하로 들어가서 비공개로 가지 말고, 전직 대통령의 딸이고 국민의 관심이 이렇게 높고 여러 가지 루머들도 막 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잘못을 했지만 정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그 사과를 하고 또 경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의 딸이 도리죠. 알겠습니다. 오는 11일, 그러니까 모레는 경찰청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화두, 아무래도 현안이 있으니까 문다혜 씨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어쨌든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경찰의 어떤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갈 때는 비공개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한 번 정도 기자들의 취재에 응해서 죄송하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점은 연간 음주 교통사고가 한 15,000건에서 많게는 2만 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다혜 씨도 그중에 한 명인 거거든요. 다만 다른 점이라고 하면 전직 대통령의 딸인 거예요. 근데 현직 대통령도 아닌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고 해서 어쨌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맞지만, 그런다고 해서 또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고 해서 또 다른 형평성에서 조금 더 피해를 본다면 그것도 또 잘못된 일은 아닌가 생각되고요. 어쨌든 저는 본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고 전에 다혜 씨의 행적도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다혜 씨가 사고 당일 한 음식점에서 소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반말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쫓겨났다고 하는데, 이 다혜 씨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이제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적절치 않은 태도에 대해서는 다 지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7시간여 술 또 음식 이런 것은 이제 하면서 식당에서 1차, 2차, 3차가 진행이 됐는데 2차로 예상되는 그 식당에 들어가서는 금방 5분 만에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상태에서도 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식당에서도 탁자를 내리치면서 술을 달라라는 이제 반말조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너무 취한 상태라 나가달라고 해서 이제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에도 그 본인이 입고 있던 그 코트에 이렇게 그 벨트식의 끈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차로 가는 과정 중에서도 이제 본인의 차를 구분하지 못하고 남의 차를 가서 열려고 시도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 벨트가 끌리는 것조차를 모를 정도의 만취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했다는 것, 그 이상의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큰 다행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매우 부적절한 범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논란이 바로 불법 주차 논란입니다. 이 다혜 씨가 7
7시간이나 불법 주차를 했지만 이 용산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불법 주차한 건 맞는데 뭐 시민 신고가 없어서 부과하지 못했다 이런 설명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다혜 씨가 주차한 곳이 그 황색 점선으로 된 곳인데요. 거기서는 5분 동안만 정차를 할 수 있고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인 용산구청 입장에서는 시민의 신고가 있거나 아니면 단속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경찰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지금 공개된 영상에 의하면은 신호 위반 혐의도 지금 있기 때문에 신호 위반과 불법 주차 등 이 교통법규 위반 등도 경찰에서 아마 조사를 하고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문 전 대통령 부녀 차량에 부과됐던 이 과태료 내역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소 11차례라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인데 왜 과태료 이게 안 낸 게 11건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11건의 과태료 부과를 받았고 그중에서 여러 차례는 과태료를 내지 않았어요. 체납을 했습니다. 그 차량이 압류를 당하고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러 차례 그 체납을 했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법질서, 가장 가벼운 것부터 질서를 준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법질서 준수를 하는 그런 여지가 더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저는 11차례 과태료 부과인데 이게 주로 문다혜 씨가 운전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 과속이 있고 아니면은 버스 진입 전용 도로 침입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차량을 굉장히 험하게 운전을 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술을 마시고 몸도 못 가눌 정도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시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평소 운전 습관이 저런데 음주까지 했으면은 그때 그 택시와 추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은 더 진행을 했으면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지 그런 걱정도 드는 거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는 직접 나가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고 예. 본인도 사과를 해야겠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분들은 본인들이 아무리 잘못이 드러나도 사과를 하지 않더라고요. 예, 이때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다혜 씨는 이제 독립한 성인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거라 보는데 지금은 예. 문다혜 씨 자신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먼저죠.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죠. 자, 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조국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사과하는 거는 과하다는 반응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정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거 문 전 대통령이 사실 재임 중에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안건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사과는 하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렇게 발언하신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문다혜 씨의 경우에는 검찰의 조사를 여러 건으로 인해서 이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 남편의 특혜 채용 의혹이라던가 혹은 경호처 내지는 전 청와대 직원들과의 동거래 의혹 또 그리고 이제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판에 있어서 뭐 디자인 비용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 일부를 1억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나고 또 이것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저는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일부에서는 뭐 딸은 이미 성인이고 딸이 잘못한 걸 굳이 전직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전직 대통령이고 또 딸이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혹여라도 있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일이 계속 사과해야 되냐 그런 의문점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필요와 필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윤창호법과 관련했을 때도 엄중 처벌해야 된다라고 했고 또 문다혜 씨도 아버지 뜻에 따라 가르침에 따라 엄격하게 살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다 못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사과는 필요하다. 하지만 성인이 된 딸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지 필수일까? 여기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다혜 씨와 관련된 이 경찰 조사 그리고 법적 처리가 다 끝난다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한 번쯤은 사과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국 대표가 독립한 성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독립한 성인이라고 하는데 그전에 태국에서 귀국을 했을 때는 청와대에 또 거주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그 뇌물 사건 관련해서
경제 공동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그 문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대어줬다. 그렇게 하면 경제 공동체면은 직접 그 뭐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 잊혀질 삶을 살고 있으면은 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슈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내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 총선 때는 선거 지원 요새까지 갖고 문다혜 씨 사고 나기 전날은 경기도청을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럼 사실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네, 문다혜 씨가 그 이미 동행할 때 여경의 손을 뿌리치는 장면이 CCTV에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 본인이 공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회에서 갖는 위치가 있다 보니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포인트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사과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문다혜 씨가 다혜 씨가 이제 사건의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 표명이 있고 난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이 있어야 된다. 이 순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다른 분들은 많이 말씀 주셨지만 성인이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저는 전직 대통령의 따님이기 때문에 이 행위가 미치는 파급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이해를 뭔가 좀 이게 심각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같이 사과하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재판 가운데 대장동 의혹의 심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의 모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왜 하신 겁니까? 이화영 녹취록 관련 국민의힘에서 검찰 추가 고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유동규 씨 직접 신문하시나요? 자, 지금 뭐 화면으로 보셨지만 이름이 잠시 거론된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섰는데요. 이날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일단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총 4개가 예.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덩어리가 큰 것이 지금 이 재판입니다. 위례, 그리고 성남FC 대장동, 그리고 백현동까지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위례에 관해서만 다루는 것이 11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이제 대장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핵심 증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유동규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분의 경우에는 아마 검찰 측에서 앞으로 그 공판에서 신문, 재신문까지 포함해서 한 2달 정도를 신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측에서도 유동규 씨가 어떤 말을 할까에 대해서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검찰이 일일이 그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거는 사실관계와 의견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종의 유도 신문이다라고 제지를 해달라고 이제 재판부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된 변호인들이 많이 이번에 22대 국회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자꾸 껴드냐, 뭐 공천을 안 줘서 껴드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좀 흥분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니까 재판부에서 일시 휴정을 하면서 조금 온도를 낮추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 신문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좀 반박하고 싶을 내용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아무 말 안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쨌든 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어떤 본인에 비춰지는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은 경우 재판정 안에서 불리한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 하나도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사실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본인이 변호인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본인이 하기 불편한 얘기 또 본인에게 상당히 어떤 불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신 어필해달라고 있는 것이 또 변호인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이 충분히 법정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유동규 씨하고 같이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모습은 아무래도 본인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이 대장동 재판의 증인은요, 무려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걸 다 신문할 경우에 이 재판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이 지금 4개가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위례신도시, 성남FC 후원금까지. 그런데 이제 11개월 만에 위례신도시 개업 끝내고 대장동 지금 첫 시작하는 거예요.
첫 시작하는 건데 이 정인이 지금 148명이 이 검찰의 증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변호인들이 148명을 신문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 검찰에서는 가급적 불필요한 증언들은 이제 빼겠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하더라도 상당히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미 심리가 끝난 그 유해신도시 같은 거 먼저 선고하자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법정 공방이 또 대장동이 원래 가장 그 강범위하고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이죠. 이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왜 한마디도 안 했느냐. 그 부분에서 변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에 유동규 씨가 대장동 재판 정의는 처음 나왔지만은 그 전에 선거법 재판이나 유해신도시 재판에 정의로 나왔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와 막 언쟁을 몇 차례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막 신문을 했어요. 정의 신문을. 그때 남욱 변호사에게 뭐 3억 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재판에서 나오니까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정인으로 나온 유동규 씨에게 3억 원 뇌물 받았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막 논쟁도 벌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첫 재판이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유동규 씨의 정언 내용을 좀 지켜보느라고 침묵을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 국회 법사위에서도 거론이 됐는데요. 여야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을 보면은 법원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주장을 다 받아들여주고 신청 증인 다 받아들여주고 해가지고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 심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최선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고 현재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을 뭐 고의로 지연시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검찰이 왜 478명이나 증인을 신청했겠습니까?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아니 400~500명 신청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재판 지연은 검찰이 하고 있어요. 그걸 왜 여기서 위원장이 얘기하냐고. 네, 이 재판 지연 원인에 대해서 여당은 법원을 겨냥했고 정청래 위원장의 경우 검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 검찰이 지금 증인 신청을 478명이나 했다는 건데 우리가 앞서 증인이 또 148명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피고인 측에서 증거를 부동의해야 할 경우 다 실제 재판장에 나와서 이 신문을 해서 그 증언을 다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만큼 이 사건이 모든 법조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사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따져볼 것도 많고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도 많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피고인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방어권을 정당히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증거에 부동의한다, 나와서 들어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죠. 뭐 증언이 많다고 해서 사건이 복잡하다고 해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 증거에 동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많을 수는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검찰이 그 선택과 집중을 해서 꼭 필요한 증인만 불러서 재판장에서 신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증인을 줄이는 것은 검찰의 역할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누구 한 측의 책임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 지연시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 대북송금 재판에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재배당 신청을 한 겁니다. 재척이나 기피 신청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건데 이것은 재판의 관행상 있을 수 없는 특혜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에는 재판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그러니까 우리 헌법 가치를 저해한다. 이제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하려면 그 몇 가지 이제 사유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해 당사자가 재판부에 있다거나 무슨 뭐 친인척 관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나한테 중형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염려해서 다른 데로 재배당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가위바위보를 했다가 내가 졌으니까 이거 없었어. 다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것을 꼭 누르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또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그에 따라서 적법한 단계를 거쳐서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이것이 이제 배당 처음에 됐을 때도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임의대로 이제 결정이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그 재판부라고 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요, 재판부에게 재고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신상 공격이 우려된다. 어떤 의도로 한 발언일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 변론인 층에서는 어쨌든 뭐 신상 우려라는 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부 검사들과 관련해서 어떤 야당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원성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거 재판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의 변론인 측에서는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재판을 재배당을 요청을 했잖아요. 이게 요구와 요청의 차이인 거예요. 요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지만 요청이라는 거는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형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이미 증거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아니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나 결정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조금 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3심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3심제가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아보자는 취지인데 이게 3심제하고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예는 아니지만 어쨌든 김진우 판사가 이화영 그 부지사에 대한 재판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많은 기록을 검토했기 때문에 선입견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바꿔달라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입견, 처음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 재판을 수원지법에서 하는 거를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그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대법원에서 나흘 만에 그걸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원지법 안에서 반부패 재판부가 2개가 있는데 11부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는데 11부에 초점으로 배당이 됐는데 이걸 옆으로 옮겨달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명분이야.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1심에서 공범에 대해서 유죄를 내렸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다. 이것은 다른 재판 다 그렇게 하고 그런 단점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죠. 대북송금 사건을 1년 8개월 동안 이하영 재판을 했기 때문에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하영에게 9년 6개월 중형을 내렸고 그전에 뭐 성남시장을 했던 온수미 시장에게 법정 구속을 했고 이런 아주 그 강골 판사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런 것도 재판 지연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야당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하고 있어서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했으면은 법원에다 판단을 맡겨야 되죠. 정말 사건을 조작을 했는지. 그 법원의 판단을 맡겨야 되면은 빨리 재판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래야지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는지를 판가름을 법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민주당이 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이 상설 특검 추진 시점을 같은 달인 이 11월로 예고하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 일부 사건의 1심 선고도 같은 달인 11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자, 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뭐 정치적 일정이 11월에 몰리게 되는 것이지만 뭐 상설 특검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11월 15일 공직선거법, 25일 위증교사 그 판결에 영향을 주는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상설 특검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개별 특검법을 추진했지만 대통령께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 본인 그리고 본인의 측근들을 둘러싼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을 통해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대신에 그전에는 그럼 왜 상설특검법을 안 했느냐. 이거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여야 합의해서 만든 법인데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짧습니다. 규모도 특검 변호사도 5명 그리고 그 파견 행정요원들도 3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것은 개별특검법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기간도 준비기간 20일에 활동기간 60일입니다. 그리고 30일을 대통령의 허가하에 연장할 수 있는데 사실상 60일 동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기존의 특검법에 담겨있던 내용 중에 좀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개별특검법과 이 상설특검법을 2개 동시에 투트랙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짧지만 그래도 실효성은 있을 것이다. 저는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마도
또 대통령께서 여기 그 상설특검법 보면은 지체 없이 2명을 추천하라고 추천위원회 얘기를 해야 되고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오면 3일 안에 1명을 임명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지체한다거나 하지 않는다, 임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법률 위반이 됐을 때 대통령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또 국민이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따져보게 되겠죠.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일 반발한 부분은 여당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겠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추진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힘자랑을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데, 기존의 특검법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행정부에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거부권 행사가 되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라미식으로 이제 쪼개가지고 모든 혐의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일반 추진했던 다른 특검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심판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결정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총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법조계에서 이제 3분이 구성이 됩니다. 법무부 차관하고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대한변협회장 이렇게 3인이 구성이 되고 4인은 국회 몫이에요. 그러니까 제1교섭단체에서 2명, 그 외의 교섭단체에서 2명. 원래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1교섭단체는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을 하고 그 외의 교섭단체는 지금 국민의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명을 추천해야 마땅한 것을 이걸 규칙을 바꿔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체로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고 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여야 동수라는 그 취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합의라는 취지도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한쪽으로만 계속해서 몰고 가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참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편 국감에서도 이 대표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여야가 또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이 거론된 건데요. 당시 상황 직접 보시죠. 이 사건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지금 부산시민 또는 부산대 병원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 태워줄 수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상황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돼서 치료받은 게 특혜가 아닙니다. 권익위에서도 이에 대해서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감 표명을 좀 하는 바이고요. 네, 복지 모습 보셨고요. 같은 공방이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앞서서 그 종결 처리를 한 바 있는데 의료진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특혜를 이재명 대표가 받은 거다, 아니다 이런 공방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현재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규정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이게 특혜가 아니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 대신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해당 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소방청이나 이런 데는.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부산대나 서울대 병원 관계자들은 또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종 수혜자는 저 수혜자하고 또 특히 그때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이 서울대 병원에 개인적으로 아는 의사에게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전도 이루어졌고 또 닥터 헬기도 사용을 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는 전혀 아무런 징계나 어떤 조사 대상도 아니고 그 관련자들, 그 의사들과 공무원들이 징계를 이제 받게 됐으니까 이 논란이 어제 국회에서 일어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관련 공무원들이 지금 징계를 받는 이유는 닥터 헬기를 요청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감장에서 민주당이 지금 반박을 한 것은 당시에 불렀던 헬기는 닥터 헬기가 아니라 소방 헬기였다. 그러니까 닥터 헬기와 소방 헬기의 규정은 다릅니다. 닥터 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실제 요청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지금 소방 헬기 같은 경우는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요청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은 지금 소방 헬기이기 때문에 지금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역시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혜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잘못된 징계를 내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명 씨의 폭로성 발언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모양인데요. 자,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명태균은 누굽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론조사를 28차례 3억 6천만 원어치 줬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김 전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졸랐다 주장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조금만 찾아보면 내용의 모순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어제 기자들에게 배포된 이 대통령실 언론 공지를 보면요.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2번 본 적은 있지만 경선 이후부터는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입장문이 공식적으로 나왔죠.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2번 만났는데 2번 만난 시점이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리고 국민의힘이 입당하기 전에 2번을 만났다. 집에서? 예, 집에서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 2번을 만났는데 한 번은 이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데리고 왔다.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국민의힘 정치인이 데려왔다. 이렇게 이제 입장문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번을 만났는데 그다음에 지방에 가서 유세를 다닐 때 그쪽에 현지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평판이 좋지 않아서 그다음번에 안 만났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보도에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해서 그 지금 입장문에 나온 그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바로 이준석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때 그 갈등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그때 치맥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치맥 회동을 주선한 사람이 또 명태균 씨다. 그러니 내가 명태균 씨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시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그 처음에 소개시킨 사람이 누군지를 놓고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명태균 씨가 또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저희 TV조선에 입장 얘기를 했는데요. 통화한 거는 맞다. 근데 공천 개입 요청을 거절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요. 자꾸 명태균 씨를 대통령에게 누가 소개했느냐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누가 소개하면은 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거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관계라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객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드러난 사실은 뭐냐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를 절반을 1원까지 이렇게 나눠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은 왜 명태균에게 세비를 그렇게 절반 나눠줬어야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와 명태균 씨는 본인이 공천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공천위원장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닌데 어떻게 공천에 영향을 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밝혀내는 게 지금의 본질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2024년 총선에서 공천에 개입 못한 거 아니냐. 왜? 불발에 그쳤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공천 개입은 음주운전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은요. 음주로 운전을 해서 사고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로 잘못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격가지에 신경 쓰지 말고 이 본질, 명태균 씨가 어떻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을 줬는지 그걸 밝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과연 어떤 사이냐, 누구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느냐, 이것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요. 조금 전에 그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했는데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알게 됐나? 김종인 위원장이 또 아니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 그 밝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난 2021년에 그 4.7 서울시장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됐고 추후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 윤 대통령 부부와 만날 때 그 당시에도 명태균 씨가 이제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게 이제 진실 공방 양상으로 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함께 국민의힘 관계자와 와서 만났다는 것이고 또 이준석 대표나 혹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가서 만나려고 보니까 거기 있었다라는 지금 식의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그 두 사람이 어떤 관계, 누가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그 내용보다는
지금 사실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과장되게 본인의 입장 또 인맥, 과시 이런 것들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낸 이유를 두고 이 명태균 씨 발언 수위가 선을 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최근 인터뷰에서는 내가 잡혀 들어가면 한 달이면 하야고 뭐 탄핵이 될 텐데 감당되겠냐 이런 말까지 했다가 또 나중에는 농담이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명태균 씨 궁극적인 의도는 뭐라고 볼까요? 저도 명태균 씨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성향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제 주관적인 평가가 되니까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카드를 이제 카드를 까면 내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세상이 난리가 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게 내가 검사에게 물어보겠다. 나 이렇게 잡아가두면은 내가 말을 하면 한 달 안에 대통령은 탄핵된다. 그러니까 뭔가 큰 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고 있고 또 심지어 본인은 저 자택에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자택에 6번, 7번, 대여섯 번 갔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 대여섯 번 더 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대여섯 번 간 거 가지고 그것을 내가 집에 갔다가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갔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산에서는 밝히는 게 2번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명태균 씨의 말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용산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비서관이 자기를 찾아와서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공이 크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을 팔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믿겠습니까? 누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직접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 언론 보도에 놨습니다. 보도에 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당신은 창업 공신이니까 어디 가서 대통령 팔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할 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만 들어봐도 좀 상황이 좀 파악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허황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 그럼 왜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어떤 근거로 지금 이런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가? 그 근거가 그동안 명태균 씨가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여론조사를 맞춤형 여론조사로 아주 잘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여론조사는 그 문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대선 후보끼리 단일화를 할 때도 이 문항을 갖고도 끝까지 그 다툼을 하는 경우가 그렇죠. 어떤 단어를 어떤 그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아니면 경쟁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단어의 차이에 따라서 그 실제 수치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뭐 잘했다고 소문이 나 있는 것은 어떤 수치를 넣어서 어떻게 좋게 나오는지를 그걸 잘 알고 있고 그 대상자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잘 제안했다. 당신은 이런 걸로 넣고 하면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로 우리가 넣어서 돌려주겠다. 이런 것들을 잘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토대로 지금 뭐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의 그 김영선 전 의원실에 들어가 있던 그 보좌관이 지금 내부 고발 이건 물론 사실관계는 밝혀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여론조사를 엄청 많이 해주면서 3억 6천만 원을 청구했었다. 그 대가로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나온 입장이 저는 나중에 오히려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밖에 못 만났다. 지금 사실 김종인 전 의원도 만날 때 배석했다고 하고 이준석 대표도 처음 만날 때 배석했다고 하고 이미 2번의 횟수가 다 썼습니다. 근데 이외에도 지금 밝혀진 것들을 보면은 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뭔가 창구 역할을 했다. 이런 것 등등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단 2번만 만났을까? 만약 2번 이상 만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이번에 대통령실 공식 입장 발표가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그리고 대통령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리고 명태균 씨의 지금 자꾸 뭐 과장한다, 과시가 심하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명태균 씨의 발언에 신뢰성을 높여주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실 입장이 저는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명태균 씨 사건을 창원지검이 아니라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창원지검으로부터 이제 강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주로 주장하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민주당에서 부산고검장 출신이죠. 양부남 의원 같은 경우 이것을 창원지검에서 수사할 것이 아니라 서울로 가져와서 중앙지검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일종의 이제 좀 판을 키우고 이 사건 자체를 명태균 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대통령 내외와 무슨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사건 자체를 확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창원지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발언과 행보도 짚어보겠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에 십상시 같은 이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해당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용산은 지금 뭐 거기 몇 사람 있어. 십상시 같은 몇 사람 있어. 그게 이제 그 이번에 당선된 조이 그다음에 뭐 강 그런 애들이 그 쥐었다 폈다 해. 그 위에 뭐 수석 뭐 강승기 이런 것도 다 해뿌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 지금 거기서 딱 돌아가는 거는 안에 있는 지금 그 40대 옛날 친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 있어. 박근혜 쪽 애들이 여사랑도 네트워킹 만들고 있어요. 그럼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키 먹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얼굴 마담이야. 그냥. 용산 대통령실에 십상시가 있다. 이 발언에 대해서 김 전 행정관이 나중에 해명을 했습니다. 승진 불만, 본인이 행정관이었고 그 비서관 직무대리였다가 또 감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에 대해서 가볍게 한 말이 지금 와전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듣기에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승진 불만이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 용산 행정관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시민사회수석실의 비서관 직무대행까지 했어요. 짧은 기간에 승진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게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승진에 대한 불만보다는 저는 공천에 대한 불만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공천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총선에 출마를 하려고 용산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공천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용산에서 상당히 많은 참모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굉장히 많이 걸러냈죠. 걸러내서 출마를 못했습니다. 그런 데 대한 불만이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그런 데 대한 불만이더라도 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을 해서 3번이나 이렇게 함정을 팠던 그 유튜브 매체와 이렇게 결탁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저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핵심은 이제 저 뒤에 배우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배우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제가 알기로는 그 용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적인 배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은요, 이른바 이 한동훈 엑스파일에 대해서도 받은 적은 있지만 열어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 여의도 정가에 과거에도 이제 한동훈 당대표와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저런 소문이 있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의혹이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심쩍은 마음만 있었는데 저렇게 김대남 씨의 어떤 녹취록을 들어보면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왜 이렇게 여당과 대통령실 주변에는 허풍쟁이들이 많은 겁니까? 왜 그 전에 이종호 씨 같은 경우도 무슨 카카오톡 대화 나오면 다 허풍쟁이라고 하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다 허풍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김대남 씨마저 이분이 대선에서 어쨌든 역할을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상급 행정관 이거 보통의 공무원들은요 올라갈 수도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발언까지 이제 다 허풍쟁이라고 해버리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일하는 거고 애초에 그럼 인사도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USB를 받았는데 안 열어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김대남 씨 입장에서는 화들짝 놀란 거겠죠. 그래서 여기 하지만 지금 김대남 씨가 어쨌든 말하고 있는 것은 조금 객관적으로는 어떤 증명되긴 어려운 한계들이 있고 사실 정권의 주변에도 다 이런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내부 기강이 많이 흐트러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과 관련된 이른바 이 공격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연일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앞서 나온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김대남 씨 또는 그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데 넘어가 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 정치에 익숙해져 계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바로 어제 SNS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격 사주 공작에도 저를 선택한 당원과 국민께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공작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이 한 대표의 입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 대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 횡령 의혹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국면에서 실제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가 질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즉시 이루어졌던 상황이 있던 것이고, 지금 또 보게 되면은 네거티브 관련해서 뭐 엑스파일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USB를 또 건네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후속 조치로 이루어질 만큼 어떤 그 내용의 신빙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은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공작에 가까운 행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7.3 전당대회를 통해서 많은 당원과 또 국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지금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와 같은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에 대한 책임감을 더 깊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의 기강이 해이해진 점에 대해서는 다 반드시 진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이제 당을 보다 올바로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다짐, 스스로도 아마 그런 것을 하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모두 부산에서 그 재보궐선거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에 대해서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냐라고 하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에 대해 처음으로 어떤 입장을 밝힌 것 같거든요. 왜 이런 발언을 오늘 공개적으로 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사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과 이야기도 한동훈 그 대표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사과도 있고 또 특별감찰관도 있고 제2부속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효가 지났습니다. 사과 정도로는 이게 끝이 안 나요. 사과를 하면은 오히려 새로운 논란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시효가 지났는데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공개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거죠. 그때 대선 당시에도 그때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 났을 때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분명히 대통령이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조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이라도 지키는 그런 것이 가장 이 국민에게 와닿는 가시적인 조치가 아닌가 싶고, 한동훈 대표도 그 차원에서 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